각하 3번 배우한 방송 다스베이다 제 157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문가 귀염둥이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원래 이 두 분이 여론을 보는 또 눈이 좀 달라요. 이번엔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공식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격차가 여전하잖아. 그렇죠?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활성화돼 있고 신났어요. 일종의 보복 선거로 보는 거야. 보복 구매가 있듯이 이참에 보복하겠다. 여론조사 매우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은 비활성화돼 있어. 그래서 뉴스로부터 한 발 떨어져 있고, 왜냐면 지는 뉴스는 안 보고 싶거든, 사람이. 그래서 여론조사 하면 전화 끊어버려요. 그게 이제 수치로 반영이 최근에 되고 있다. 지금 흐름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을 텐데요. 지난주 후반경에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이 약간 결집되는 흐름이 분명히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좀 좁혀지는, 김총수가 이야기했듯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실제 응답을 좀 꺼려하는 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뒤쳐져 있는 건 사실이다. 그만큼 이제 절박감을 가지고 뭐 어떻게 앞으로 임하느냐, 사전투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이 되느냐. TV 토론도 원래 이제 JTBC 토론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세훈 쪽에서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토론회를 그쪽에서는 하고 싶지 않지. 이미 우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1차 TV 토론의 시청률은 5%가량 됐고요. 2차 TV 토론은 한 8%. 근데 가장 많은 시청률을 보인 계층이 40대예요. 그리고 30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이제서야 관심을 좀 기울이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축구 졌어. 뉴스 안 찾아봐. 그런 심리거든요. 그래서 포탈은 계속 그걸 띄우는 거야. 졌다. 뉴스 보지 마라. 포탈이 완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리얼미터 기준으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4월 1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보도 금지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월, 화, 수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도는 이제 하락세가 멈췄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은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고점을 찍고 다시 1%포인트 이제 빠지는 4월 7일 본선거일로부터 역순으로 해보면 안철수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 시점이 좀 극적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민주당이 불리한 지금 상황이 됐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단열을 끌고 왔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보도는 좀 어렵습니다만, 과거 선거에서 실제 여론조사하고 실제 득표율하고 뒤바뀐 경우가 대체로 진보 진영, 민주당 쪽에서 확 튀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다. 코리안 시리즈가 7전 4선승제인데 먼저 1승한 팀의 우승 확률이 73% 정도 돼요. 근데 1패를 하고 역전시켜가지고 우승한 팀이 가장 많은 횟수가 두산이에요. 3번이나 그렇게 우승을 했는데. 여론조사 전문가가 딱 붙이는 거 아니야? 부산. 근데 실제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선거 초 중반까지는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과거 선거 2010년 서울시장 선거도 그랬고 2016년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로 정세균 오세훈 두 분이 붙었던 선거에서 보면 정세균 후보가 역전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 여론조사는 20%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내가 안 그래도 우리 짠 거 아닌데 예. 그 도표를 준비해 뒀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저쪽은 최대치로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지층이 원래 투표해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던 층이 이번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론조사 전화 오면 족족이 받아.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뉴스를 안 보고 싶어. 숫자가 격차가 벌어지니까. 여론조사 끊어버려. 여론조사 수치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여론조사 전화조차 끊어버리는 지는 뉴스는 안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투표장에 나오게 하느냐예요. 이게 남은 거예요, 이게. 이 수치는 여론조사상에는 이제 안 잡혀요. 그 사람들이 그냥 투표일날 안 나오면 이 결과로 나오는 거고, 전화는 끊었는데 투표장에 나오면
결과가 달라지는 건데 정당이 조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후보가 할 수 있는 건 토론회밖에 없어. 남은 거는 뭐냐면 지지자의 자발성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가 유일한 변수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밭을 갈아서 스스로 전투에 나서는 능력이 남아있느냐. 이 선거의 특징이 뭐냐면 또 보궐선거야.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요. 50% 언저리예요. 50%밖에 안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 유권자가 842만이에요. 부산은 293만이에요. 퉁치면 보궐선거 투표율 50% 전으로 한 420만, 145만 요 정도만 투표해요. 근데 이걸 반으로 뚝 자르면 반을 넘기면 이기는 거 아니야. 뚝 자르면 210만하고 70만 수준이에요. 이 숫자를 기억해야 돼요. 210만, 70여만. 이걸 넘기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1000만이 아니고 210을 머리에서 넣어봐요. 이게 보궐선거의 특징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2019년 보궐선거예요.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오세훈 후보 앞서가듯이 앞서갔어요. 한국당 강기현 의원이 이만큼 떨어졌다고. 이때는 진보 진영의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여론조사에 안 잡혔는데 실제 결과는 45.7 대 45.2. 여기서는 당시 황교안 대표가 이 사람들을 끌어낸 거야. 그래서 막판에 여영국 의원이 역전했어요. 500표 차로.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는데 황교안 대표가 왜 축구장 가가지고 막 유세하고. 그랬죠. 이때요. 실제로 한 5시 때까지는 졌고요. 졌어요. 정의당. 근데 마지막 6시 앞두고 그래서 그게 간신히. 예, 간신히 보궐선거는 숫자가 훅 떨어지니까 50% 전후로밖에 투표를 안 하니까 투표장에 간 사람만 카운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투표장에 끌어낸 거야, 여기서. 실제 투표 결과는 이거하고는 다르게 45 대 45. 간신히 승리했어. 이때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까 축구장 논란이 있었고 보수 종편에서는 정의당 후보들이 과거에 농구장이라든지 야구장에 갔던 사진들을 찾아내서 또 계속 보도를 했고요. 그렇지. 또 오세훈 전 시장이 지원 유세를 가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서 막말에 가까운 비판을 하면서 오히려 그 보수 진영도 결집시키는 D-6 안에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지금 이제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게 긴 시간이에요. 이걸 어떻게 끌어올리냐의 문제예요, 네. 이걸. 또 보궐선거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최문순과 엄기영이 또 여론조사상으로는 이만큼 차이가 났어. 이것도 보궐선거예요. 근데 실제는 이렇게 나왔어. 득표율은. 드라마틱한 게 있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요 막판 기간에 이제 엄기영 당시 후보가 불법으로 콜센터를 운영한 게 나온 거지. 역시 요 기간의 격차를 마지막에 끌어올린 거예요. 보궐선거는 이게 가능해요. 최문순 당시 후보가 번지 점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됐어. 하도 언론이 안 달아주니까 막 번지 점프하고 계속 한 4대 6, 5대 3 이 정도 격차로 지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판에 투표장이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온 거야. 자, 보세요. 이게 2010년 때 한명숙, 오세훈 결과치예요. 둘이 200만대잖아. 210만을 얻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이 보궐선거란 말이야. 박원순이 210만 얻고 이겼어. 보궐선거라서 투표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합쳐서 400만이 안 됐어요. 그때는. 210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스보이다 100만 보잖아. 자, 100만을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만 더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근데 그 한 사람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야, 지금. 이 수치 때문에. 내가 나갈 때 한 사람 더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후보도 토론에 한 번밖에 없어.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자, 오세훈 한명숙 때, 여기도 한 4대2 차이로 여론조사는 지고 있었거든요. 뚜껑을 열었더니 0.6% 차이였어. 막판에 사람들이 막 나간 거야. 여론조사가 잡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한쪽이 확 쏠릴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수치는 일관되게 나오는데 결과가 확 뒤집힐 때가 있어. 여론조사 기관들은 그때 이제 욕먹지. 그렇죠. 그리고 많이 이기는 쪽은
긴장감이 없죠. 그래서 좀 내가 안 나가도 뭐 당연히 이기겠지라고 안 나가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는 박빙 승부가 될 것이다. 김정인 위원장도 한 5%포인트 승부를 얘기하는 게 투표장에 제발 나와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지. 오세훈 후보가 그런 경험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또 역전패한 경우가 오세훈이 많아요. 요거는 그 다음 선거야. 그 다음 선거가 보궐선거거든. 그래서 여론조사상으로는 나경원이 적극 투표층에서 이만큼 이기고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뒤집어졌지. 보궐선거는 그럴 때가 많아요. 이번에도 보궐선거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반밖에 안 나와. 여론조사는 100명을 한다면 그중에 50명밖에 안 나온다고. 여론조사는 응했는데 안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느냐 문제인 거야. 이 선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면 다스바이더 책임 100만 명을 가지고 있는데 2명씩만. 자기가 나갈 때 한 명만 데려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다섯 달 모는데 서울에 안 살아. 부산에 안 살아. 그러면 전화를 2통 해야 되는 거지. 이 새끼 너 강한가 이 새끼야. 전날 전화하고 아침에 전화하고 투표했는지 보고해 이 새끼야. 전화를 해야 돼 전화. 서울이나 부산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 손을 잡고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에서는 2통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선거 전략이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제 역전패에 아픈 기억이 진짜 많은 게 오세훈이야. 45대 28. 오세훈, 정세균. 이거 유명한 사건이지. 정세균 의장이 그때 17.3% 격차인데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안 잡힌 거지. 당시에 2010년하고 2016년 다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이제 선거였는데 리얼미터를 포함한 많은 조사기관들이 좀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실제 너무 큰 결과하고 차이가 나니까. 진보 표심이 너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오세훈은 왜 긴장을 계속 하냐면 이게 한명숙 오세훈 때예요. 이런 조사는 계속 벌어졌어요. 이렇게 위에가 오세훈이고 아래가 한명숙이에요. 계속 벌어지는 거야. 투표를 했더니 겨우 0.6% 차이밖에 안 났던 거지. 시급한 것이고 그때 정세균은 그래서 52로 이겼어. 아픈 기억이 있어. 이것도 아픈 기억이지. 권민정한테 이렇게 막 이기고 있었거든 여론조사가.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됐잖아. 아픈 기억이 많아요. 또 한 번 아프게 해야 돼요. 아니 난 오세훈 오늘 깜짝 놀랐어. 10년 전에 완전히 멈춰져 있어요 진짜. 용산 참사. 그러니까 용산 참사는 주민들의 폭력적 저항이 본질이라는 거 아니야. 이민 가는 그 시점에 딱 멈추잖아요. 이 양반 10년간 공신을 못하고 야인으로 정광훈하고 막 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딱 멈춰져 있어. 완전히. 또 멈춰져 있는 게 확실한 게 그 백길 사업 있잖아. 아라뱃길. 아라뱃길. 그러니까 자기가 10년 전에 못한 거 있잖아요.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손잡고 가는 거야.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화해, 야, 투표했어, 안 했어, 이 새끼야. 그게 당도 못하고 후보도 못하고 지지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는 그게 결론을 내요. 지금 박영선 후보, 김영춘 후보 지지층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조금 낮아요. 결국 이 느슨한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오세훈 후보는 대체로 이제 과거 선거를 보면 47, 8% 정도 계속 이제 상수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이분들이 투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는 순간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간절한 세력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뛰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메가리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빨리 끝내. 빨리 끝내. 가서 자기 장사 하려고 지금. 오늘 우리 방송에 고민정 나온단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이 41%가량 되는데 투표율을 다 감안하면 유권자의 한 31%가 투표를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한 31%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자기가 찍었기 때문에 이 소비자 조사에서도 자기가 산 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옹호하고 긍정적인 그 사람이 다시 나오느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최소 한 30%가량은 이제 고정 지지층이라고 보는 거죠. 저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옆에서 야 이게 문제라고 확실히 알려주거나
그게 지지자의 몫이라는 거 이제 언론이 그걸 안 하잖아. 언론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갈 때 한 놈 잡고 간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전화 두 통한다. 맞습니다. 예. 자, 큰 도움이 안 된 두 분 오늘 들어갔어요. 자, 이번 주는 벌써 월요일 날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밭갈기용 호의 1호를 올려놨죠. 월요일 날 이미 올라와 있는 1호를 참고하시면 그 밭갈기가 착착착착착 돼 있어. 자, 호텔, 컨벤션 센터, 회의시설, 음악실, 강당, 스튜디오 그런 공간에서 소리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관 지자체 담당자분들에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존재를 알리는 광고입니다. 음향 컨설팅이라는 분야가 있구나. 음향공학 박사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검색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밖에서 제일 잘 나가는 책 시리즈입니다. 총 10종. 잘난 척하기 딱 좋은 교양 시리즈. 철학도 있고 교양도 있고 영어도 있고 설화, 기담도 있습니다. 이 바스는 이제 클리닝 제품 전문 기업입니다. 예, 싱크대 클리너도 있네. 전기 세정도도 있고. 자, 이번엔 말이죠. 서울, 부산의 친인척이나 지인 하나 없는 사람 있어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이 선거에 투표 동료로 동참할 수가 있어요.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셨군요. 저희 파란 우비 3남매입니다. 이제 서울 선거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부산 선거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네. 서울 시스터즈든 부산 시스터즈든 몰려다니면서 뭘 좀 해보고 싶습니다. 경기 시스터스 충청 브라더. 네, 맞습니다. 서울 인접 지역 국회의원들 모신 거예요. 그 지역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기에서 민주당 지지자인데 오세훈 시장 얘기 혹은 뭐 박형준 이야기 들으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난리 났죠. 난리 났죠. 거의 우리 지역구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지역구.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하냐.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오늘 또 특히나 오세훈 후보가 용산 참사를 두고 그러니까 폭력의 이 말. 본질이다 이렇게 네. 임차인들 폭력적 저항의 본질. 야, 그런 거 보면 자기 일처럼 화를 내고 서울시장 당연히 박영선 후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투표권이 없잖아. 있는 거나 거의 다름없더라고요. 다 한 명씩은 다 뭐 가족의 일부는 서울에 있고 그렇지. 제 말이 그거예요. 예. 친구들 다 있고 직장이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화내고 끝내지 말고 연락을 해야 되잖아. 연락을.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모신 거예요. 자, 또 한마디 하셔야지 옆에서. 저희 지역 구민분들께 죄송한데 최근에 서울, 부산 선거 뛰느라 지역에 못 가가지고 지역의 민심을 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니, 저희 지역도 네. 과천이 네. 서초구 관악구하고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다 뭐 인구의 대부분이 서울로 이제 출퇴근하시고 당연하지. 그런 상황이죠. 그 분위기는 파악하는데 투표권은 없고 충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오늘 뭐 전직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몇 가지를 여기에서 좀 보고를 좀 드리면 오케이. 네. 이거 필요해. 네, 이거 필요해. 일단 서울시에 있는 유권자 수가 네. 총 843만 명입니다. 예, 그 얘기 저 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지금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한 4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337만 명 정도가 지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투표율은 한 50%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50% 정도면 420만 정도 될 거고요. 그 중에 우리가 꼭 얻어야 되는 빅토리 스코어는 211만 명입니다. 그 얘기 쭉 제가 했는데. 했어요? 예, 했어요. 네. 그 똑같은 맥락 이야기인데 계속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략기획팀장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야 돼. 그런데 다스베이다 오면서 평균 플레이 뷰가 한 100만 되더라고요. 그게 또 내가 했어. 다 하셨어? 좋습니다. 자, 또 쭉 나가보세요. 플레이가 100만 뷰면 이 영상을 보시고 딱 두 명한테만 네, 전화하세요. 똑같은 얘기야. 아니 짠나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거 핵심이 이야기야, 핵심이. 그렇지, 핵심이에요, 아, 이게. 핵심이 이야기고. 전략적으로 사과하면 딱 이렇게 사과하게 돼 있어. 그렇죠. 핵심은 찌찌뽕! 찌찌뽕. 이미 충분히 우리를 지지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미 충분히. 이미 있어. 이미 있어. 전화를 안 받아, 근데 전화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2명만 이 똑같은 영상을 얘기. 저는 뭐 더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딱 2명만 정세균 후보와 예전에 오세훈 후보가 종로에서 큰 표 차이로 진다고 똑같은 했지만 얘기했어. 또 이것도 하셨어요. 내가 근데 오늘 진짜- 정확하게 나오긴 했구나. 내가 오늘 이거 설명하러 왔으면. 저도 다스베이다 구독자 수가 82만 명인 걸 제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네. 조회수보다 구독자가 이렇게 낮은 경우는 없어요. 나쁜 사람들 보면서 왜 구독을 안 해? 이 나쁜 사람들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투표하러 갈 때 한 사람 잡고 가면 돼요. 서울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2사람만 전화하면 돼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어렵게 말하면 안 돼요. 선거를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는 사기꾼이 많아요. 우리 지지층이 투표장에 가느냐 안 가느냐 싸움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지층이 여론조사가 낮게 나온다고 걱정하시지만 속으로 다 마음은 응어리 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응원은 뭐냐? 너가 나가면 이긴다. 네가 나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거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 그렇지. 심플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 사람 손잡고 가고 투표할 때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는 선거 전날 전화해.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침 또 전화 했어 안 했어. 점심 또 전화 했어 안 했어. 저녁 또 전화 했어 안 했어. 투표소에 가서 사진 찍어 보내 이 새끼야. 야, 나 생일 선물 미리 준다 생각하고 투표하고 인증샷 보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 통해 그거.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사냐고 김포 산대요. 그럼 누구랑 결혼해? 그 남편 될 사람은 서울에 산대요. 그 사람 꼭 투표하라고 민주당에 투표하라고 설득하니까 되더라고요. 모르는 처음 본 기자. 근데 참고로 이제 저희는 시도위원이 이 전화를 하고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지방 분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데 사투리를 해주세요. 또 사투리. 아니 사투리. 현지어로 해주세요. 또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아무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산인데요. 어르신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어르신, 저 국회의원 강훈식입니다. 그렇게 현지어로 해주세요. 현지어로. 현지어로 해. 들어보세요. 국회의원 강훈식입니다. 시기어요. 국회의원 강훈식입니다. 누구요? 강훈식입니다. 그래요? 강훈 어쩐 일이요? 제가 이제 어르신 저 이번에 좀 상황이 어려워서요. 어떻게 좀 주변에 이야기는 좀 해보셨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잘 될게요. 잘 될게요. 강원 걱정하지 마요. 그래도 오세훈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 우리 지지층인 경우에. 그리고 우리 지지를 안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엔 그건 그렇고 이렇게 땅값이 올라갔고 딴소리 하시는 것처럼 집값이 올라갔고 큰일이요? 그럼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근데 그 전화를 하면 어떠냐면 맨 마지막에 끊을 때 전화 온 거 보니까 내가 투표하러 가야겠쇼? 우리 편이든 아니든. 그거는 우리를 찍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전화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커요. 엄청 커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까지 전화했는데 내가 내 친구들하고 해서 몇 명하고 투표하러 가야겠쇼? 처음에는 막 노하신 분도 있고 우리 편도 있고 다 있지만 마지막은 감동적으로 그분들은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별거 아니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 큽니다. 그 어르신이 다음날 전화 옵니다. 강원, 내 아들한테도 이야기했쇼. 딸내미도 가 찍는디야. 약간 뜻이 통하면 기분이 좋으신 거야. 아들, 딸은 또 찍는다더라. 근데 현장에 나가보면 여론조사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표가 주변에 있고 어르신들도 전화 한 통화만 가면 100% 갑니다. 그리고 1명, 2명 했지만 4명, 5명으로 금방 늘어나니까요. 꼭 좀 전화해서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며칠 전부터 많이 반전이 됐는데 이 오세훈의 거짓말 그리고 박형준의 비리가 이 여론조사에는 아직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우리 쪽에 귀도 기울이시고 그래요. 그래도 후보는 훨씬 낫다. 이것 때문에 분위기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저기 끄떡떡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잘 듣고 있는데요. 지금 발견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21대 국회에서 많이 헷갈리는 두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이름과 더, 자리가 혹시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희 인지도도 낮고 얼굴도 모르는데 그게 너무 이름에 걱정돼서 맞춰서 바꿔 앉아요, 네, 신경 쓰여가지고 혹시 그렇게 할까봐 이소영입니다. 어디를 지역구를 못 가고 있어요. 어딜 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의왕 과천 시민 여러분. 오늘도 이제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다녀보면 민주당에 대해서도 조금은 뭐 냉랭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저쪽을 환호하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너무 좋은 선거만 한 거예요. 최근에 몇 번을. 연속으로 연속으로. 우리 지지층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느끼시는 거야. 실제보다도. 예전에는 항상 이랬어요.
정말 안 좋을 때에 비하면 지금 엄청 좋은 상황이고 오히려 지지층들이 지금은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모아줘야 될 때입니다. 지지난번 총선 때도 10몇 프로 지는 걸로 저희가 선거를 했지만 결과는 저희가 일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20대 국회를 그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10몇 프로 질 때 저희가 이겼었습니다. 이 지지율 이렇게 낮은 거 걱정이다 할 게 아니고 원래 이랬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도 응집해줘야 된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본인 선거 뛰고 처음으로 이제 처음이죠. 큰 선거에 맞아요. 그 나서신 거잖아요. 그래서 막 지방 막 돌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어때요? 서울은 관악 을 지역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부산은 이제 서구 동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관악 을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박영선 막 차 타고 막 돌아다니면은 다 엄지척하고 막 지나가 주시고 그러거든요. 관악 을이 이제 정태호 의원님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정치하면 얼마나 좋으세요. 무슨 말 하는 거지? 부산은 예전에는 명함중 막 던져버린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렇진 않고요. 부산 분위기 좋아요. 저는 기장군인데 아, 또 지역이 나눠져 있구나. 다 맺어져 있어요. 서울 은평구, 부산 기장군 이렇게. 근데 은평구도 분위기가 좋고 기장군도 되게 좋고 이렇게 다니면 뭐 딸이면 딸이야는 찍어줄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김영춘 후보의 딸이야. 이렇게 1번 김영준 보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딸인가? 막 이러시더라고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이네요. 역시 전략기획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그러면 왜 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권력에 피해받은 가족 대 권력으로 셀프 보상을 받은 가족의 대결이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에 하나는 피해를 봐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피해받은 가족. 일본 가서 사는 거 아니야? 그 네. 아파트 가지고 문제 삼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하나는 권력으로 셀프 보상을 받은 가족의 대결이에요. 두 번째는 1년 남은 시장 임기에 일할 사람 대 정치 투쟁할 사람의 시장 선거의 대결이라고 봅니다. 박영선 후보는 코로나 주사기 만들어서 한 명이라도 더 협정을 맞을 수 있게 한 후보고요. 정치 투쟁을 오세훈 시장은 뭐 가속화할 겁니다.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마지막 선거다. 그걸 가지고 전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두 명한테만 전화하면 100%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기, 충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 똑같아요. 전화를 두 통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선거라는 거 이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선대위에서 조사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신동근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눈을 오늘 수술하셨대요. 아이고, 예. 부산에 가서 못 볼 꼴을 많이 보다 보니까 눈이 좀 탈이 났습니다. 아니, 근데 의사 출신이신데 왜 부산까지 가서 조사팀장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박덕흠 의원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소위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드는 말하자면 정치개혁 TF 팀장을 맡았고 부산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장경태 의원이 간사를 하고 있고 한 10여 명의 위원이 있어요. 제가 위원장을 맡고 그러니까 사실상 조사팀장인 거예요. 장경태 의원이 지난 시간에 나왔어요. 아, 네. 그랬어요. 예, 네. 다 못하고 갔는데 15글 다 전달할 수도 없어요. 자, 시작해 주시죠. 최초에는 사실은 전봉민과 이주환 의원 건을 관련해서 LCT 특혜 분양 리스트가 본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리스트를 확보해서 LCT를 일일이 다 대조를 해봤더니 거기에 이제 박형준의 배우자 조현 씨가 예. 1803호를 가지고 있고 처음에는 그 딸이 아래층을 가진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딸이 이제 그 아래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1803호, 1703호. 이게 제가 16년에 찾은 자료인데 보니까 2010년이 LCT가 터진 시점이에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했죠. 다 무혐의 처리했죠. 2016년입니다. 이게 LCT가 불거진 초기인데 그때 나온 기사예요. 해운대에서 20년 넘게 고급 아파트 분양 중개업을 한 중개업자가 LCT 분양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시장에 나온 적이 없는 특정 라인 물건 10개가 존재한다. 시장에 나온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43개는 특혜 분양이 되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수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 얘기로는 이용복이 43개 외에도 10개를 그게 말하자면 진짜 로얄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컷 터지고 43개만 조사했는데 20년 이상 하던 고급 아파트 하던 중개업자가 진짜는 10개가 숨어 있는데 라고 2016년에 말했는데 이 양반이 말한 10개 중에 2개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10층짜리니까 꼭대기층이 멀리 보여서 좋은 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어지럽기도 하고 또 저 해운대 백사장이 까마득하게 보여서 오히려 한 17, 8층에서는 백사장이 환하게 보이죠. 로얄층이 따로 있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저희가 찾아냈죠. 아무도 못 봤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은 2개나 갖고 있네? 그렇죠. 3개가 나란히 있는데 가운데 동이 B동입니다. 여기에 네. 그 17, 8층에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피스텔인데 이게 약간 비스듬히 있어가지고 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층에 그것도 3라인이 제일 중앙이에요. 이게 중앙에 가장 뷰가 좋습니다. 그래야 딱 바다가 보이고 여기가 그래서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10개가 시장에 나온 적이 그렇죠. 없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5년, 6년 그게-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게 진짜 골 때리. 예, 골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아래 층을 동시에 이제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좋은 층을 동시에 얻는 것도 이상하고 복비도 안 받았어요. 말이 너무 웃겨요. LCT 분양 사무소 근처를 갔다가 우연히 아들을 만난 거야. 우연히. 그 다음에 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 우연히 만나. 맞습니다. 아파트를 팔 사람을. 한 번도 시장에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연히 만나는 거야. 그것도 같은 날 아들 물건을 팔 사람과 딸 물건을 팔 사람을 위아래층을 다 우연히 만나.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상 제로에 없는 가깝고 일이죠. 복비도 안 받았죠. 그다음에 최초 분양자가 위에 층은 700, 아래 층은 500에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것보다 안 좋은데도 최소한 7천 내지는 1억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던 그렇죠. 키가 붙었던 상황인데 내가 분양권을 받았는데 내가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그럼 분양권을 전매할 수는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그게 첫날이에요. 첫날 우연히 거길 가는데 아들을 만나가지고 우연히 그 17층, 18층을 팔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연히 딸 것도 중개하고 우연히 아들 것도 중개한 거야. 우연히 시장에 나온 적도 없는 물건인데. 기다리 아저씨가 2명씩이나 동시에 있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김영춘 후보가 이런 해명을 했으면요. 아, 큰일 났죠. 후보 사퇴해야 될 겁니다. 당연하죠. 예, 예, 그럴 겁니다. 뼈가루가 사방에 날리고 있겠죠, 지금.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왜냐하면 추정입니다. 합리적 의심입니다. 네. 이용복이 빼돌릴 때 어떻게 빼돌렸냐면 가짜 청약 통장 600개를 만들었어요. 가짜 청약. 예, 그걸 당첨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피를 약간 얹어서 그 사들인 게 있어요. 그게 한 120개 내지 200개라고 그럽니다. 자, 재밌는 게 말이죠. 같이 이 작업을 했던 사람이 한 분이 계셔요. 아. 근데 그분이 이용복 씨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아. 왜 돌아섰냐? 이 양반은 이걸 가지고 나중에 팔아서 돈을 벌려고 생각을 했더니 이용복은 이걸 로비성으로 쓰는 바람에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척이 졌어요. 아. 저희한테 제보됐고. 전문가가 같이 작업을 했는데 맞습니다. 청약 통장 600개 만들어 가지고 당첨된 다음에 프리미엄 받고 팔아서 돈을 벌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가명을 확보해 놓은 120개 물량을 안 팔고 로비로 쓴 거야. 그래서 척을 졌다. 예, 예, 맞습니다. 이 LCT라는 게 인허가부터 분양까지 온갖 비리의 온상입니다. 이 중개인이 우연이라고 했잖아요. 호회 1호에 했던 이야기인데 조사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해 보자면 요 뒤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서비스라는 말을 쓰면서 복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억짜리 아파트 2개잖아요. 그러면 중개료로 못해도 5, 6천은 받았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중개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팔 사람과 살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계약서 쓰는 게 다예요. 그걸 해줬잖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럼 복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비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서비스는 돈을 안 받아도 돼. 그 이전에 누군가가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LC 쪽과 거래가 많았거나 물건을 사는 박형준 쪽과 거래가 많았거나 내가 서비스를 한 거야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려면 그 이전에 양쪽 누군가와는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한. 두 번째 포인트는 복비를 안 받았다? 그 얘기는 자기가 매치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매치가 돼 있는 사람을 가서 계약서만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도장을 안 찍었지. 돈도 안 받고. 네. 돈 안 받다는 건 자기가 한 일이 없다는 거니까.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이미 계약은 성사되었기 때문에
그냥 계약서 쓰는 걸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복비를 안 받는 거예요. 조현 하랑도 LCD 바로 근처에 있고요. 그렇죠.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금 한 20억 이상 상당하는 고급 주택을 3층짜리를 지었어요. 근데 그 당시 아들이 81년생인데 35살이에요. 네. 이 자금 출처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LCT 이제 을 마무리하자면 또 노비의 물건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의심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 의심을 더 불을 지르는 것은 거기에 들어간 공공 미술품들 28억 원어치가 예, 예. 부인 화랑의 콘소시엄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였잖아. 이미 LCT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10억 상당이라고 나왔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그 조형물 12위원회에다가 봤더니 18억이더라고요. 네. 그것만인 줄 알았더니 그거에도 10점의 미술품을 여기다가 많이도 했네. 예, 납품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28억인데 아까 조형물 네, 요거. 이 사실 요거 하나만 18억이에요. 예, 이게 18억인데 이게 통상 이제 미술가들에게 저희가 물어보면 이건 터무니없이 비싸게 줬다 이제 이런 말들을 이게 합니다. 이제 화랑을 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에이전트거든요. 작가의 그림을 중개하면서 그 수수료를 이제 수익으로 삼는데 특히 공공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관련 비유력이 굉장히 많죠. 그게 미술품은 이게 사실은 자기 얼마라고 가격을 매기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죠. 이게 LCT가 박형준 후보의 부인에게 준 일감이에요.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박경준 후보가 정무수석 당시에 광안리 빈예술 축제할 때 예. 거기도 조형물을 또 그래요. 20억에서 40억 정도 납품을 했다. 이렇게 또 예. 새로 나온 겁니까? 예, 예, 새로 나온. 매일매일 새로 나오더라고. 예, 그리고 그 미술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네, 뭐 물건 자체가 예. 이게 이제 최신 보도예요. 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스토랑 이게 얘기는 뭐 골때리지. 박형준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을 때 박형준 배우자의 오빠의 아들 조모 씨가 특혜 채용이 돼요. 그 사람이 막 중간에서 이런 작업들을 한 건데 이 쿠치나우라고 국회 가면 한강이 쫙 보이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요 관련 인터뷰도 했거든요. 뉴스공장에서. 1차 유찰되고 2차 때는 이미 자격이 충분한 업체가 들어왔는데 유찰시키고 3차에 선정된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유사 업종에 근무했다나 근무 기록도 없어요. 아무런 증빙이 없어요. 운전기사를 뽑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뽑았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을 국회에서 대줘요. 국회 돈으로. 전기세, 수도세 이런 다 국회가 내줘요. 그리고 임대료도 안 받아요. 그리고 나서 주차장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해줘요. 이 사람은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데 인테리어도 다 돼 있고 전기세, 수도세도 안 내도 되고 임대료도 안 내도 되고 들어가서 돈만 벌면 되는 이런 특혜 중에 왕특혜를 누군가한테 줘버린 거예요. 박형준 후보가 사무총장일 때.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박형준 후보의 배우자 조연 씨 동업자의 딸이 받은 거고요. 자, 와이프하고 동업하는 사람의 딸이 받은 거예요. 네. 그 식당을. 예, 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박형준의 딸은 그 동업자 건물의 1층에서 카페를 운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국회에는 동업자 딸이 식당을 예. 완전 공짜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동업자의 건물에는 박형준 후보의 딸이 카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골 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특혜를 주고받고 한 거죠.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거? 기사가 안 돼. 이거 하나만 가서도 엄청난 예. 기사건인데. 그 다음 거 보죠. 이게 처음에 국회 앞마당에 있었다가 지금은 저기 구석탱이 있어요. 의원들이 농사 짓는데 옆에 있습니다. 이게 네. 이것도 그 당시에 납품을 받은 건데 1억 3천 정도 됐다고 그래요. 작가가 누구냐면 조연 하랑을 인터뷰했던 화가 네. 예, 납품을 했는데 이게 이것도 이제- 뭐 쓰리쿠션으로 한 것 같아요. 저기 문체부 입찰을 통해서 한 거니까 본인은 뭐 그래서 간여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골 때리는 지점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원래는 국회에 전시하는 그림들은 기부를 통해서 전시하고 그랬거든요. 박형준 후보가 들어온 다음에 임대로 바꿔요. 무슨 얘기냐면 돈을 주는 걸로 바꾼다고요. 돈을 주는 걸로. 미술품 관련해서. 누군가 중개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다음 거 보시죠. 예.
기장군에 있는 박형준 일가의 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박형준에 써 있는 여기? 예. 여기. 거기가 이제 1,400평 정도 1,400평. 예, 땅이 이제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쪼개기예요. 15개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기획부동산의 기법인데 쪼개기는. 처음에 이게 왜 이 땅을 샀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김종학 하백의 네. 미술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산 거다. 거기다가 미술관 예. 지으려고 했다. 1200평짜리 미술관을 지으려고 한 했다. 예. 했는데 300평뿐이 건축 허가를 안 나서 네. 딴 데 땅을 찾아보고 있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예.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여기가 예. 3종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면 3종 주거 지역은 50% 용적률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1,400평에 300평뿐이 안 나온다면 용적률이 25%뿐이 안 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명 작가의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건 지역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오히려 특혜도 주면서 막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일부러 용적률을 낮출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인 거죠. 처음에는 요것만 예, 가지고 그것만, 예. 용적률도 안 나오는데 거기다 뭐 미술관이야 이렇게 예. 생각하셨는데 그랬는데 그러면 주변의 땅을 한번 다 뒤져보자 우리가 일일이. 그러니까 이 주변 땅을 전부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 조연 씨하고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이 땅들이 전부 다. 예. 요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예. 그 사이 바로 붙은 땅도 사이가 소유하고 또 사위 예, 지인들이 여기도 지인 예. 그다음에 조카 조모 씨 찾아보니까 총 5,000평. 말 그대로 슬기로운 투기 생활을 하는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강하게 하죠. 부동산 공동체네요. 저는 공동체라고 봐요. 처음에는 미등기 건물을 몰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등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요. 지어놓고 4년 동안 등기를 안 했어라고 잠깐 나왔던 다음 거 보세요. 어반 루프라는 건데. 1호 공약입니까? 예, 1호 공약. 이게 뭐냐면 가덕 신공항에서 기장까지 가는 건데. 이게 여기에 기장이 등장하네. 이야 이게 이 땅이거든. 와. 그러니까 이 와 어반 졌다. 이 어반 루프라는 게 토음속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수단인데 사람도 별로 없는 기장까지 이 노선을 갖다가 중창력을 했단 말이죠. 사람도 별로 없는.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거 크네. 어반 루프 처음 들어봤어. 1호 공항입니다, 이거. 1호 공약인데 초고속 지하 열차를 뚫는데 사람도 별로 안 사는 기장에 예. 음속으로 달리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를 그 음속 기차가 가냐고. 이상한 공약인데 여기 알고 봤더니 부인과 지인과 그 본인의 인근에 땅들이 있는 거죠. 딱 그 위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데요. 오세훈 셀프 보상은 될 것도 아닌데 될 것도 아닙니다. 언론에 유일하게 등장한 건 요 미 등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술관을 짓기 위한 관리 사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리사무실. 근데 미술관도 없잖아요, 지금. 미술관 없는데 처음에 뭐 무슨 컨테이너나 가건물 정도 갖다 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리사무소라고 하니까. 네. 이게 사진이 이래서 그렇죠. 규모가 상당히 크고 설계를 건축가가 한 꽤 괜찮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게 15억에 내놨다고 이렇게. 고급 얘기해요. 주택이에요. 이건 초화 별장이다. 이거는 별장. 별장인데 별장을 지어놓고 깜빡해가지고 재산에 못 올렸다는 겁니다. 이런 고급 주택이 내가 있다는 걸 깜빡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꼬박꼬박 세금 냈다, 수도세 냈다. 세금 꼬박꼬박 4년 내고 수도세 냈으면 이 건물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재산 누락한 거 고의라고 봐야죠. 주택이에요. 주택. 그런데 박형준 후보는 그전엔 자기 무주택자라고 주장했어요. 이거 무주택 아니잖아. 집인데 이게 LCT 집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주택자가 돼요. 이게 빠지면 1주택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장이 되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근린시설, 소위 미술관 관련 시설이 되면 세금이 또 달라져요. 여기가 이제 저수지가 좀 있습니다. 저수지. 네, 이렇게 주변 땅이 쫙 둘러 산에 둘러싸여 있는데 네. 여기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아래를 다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어요. 여기가. 예, 여기가. 딱 그 위치를 보면서 자기 왕국을 내려다보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건 조현 타운이다 이렇게. 자기가 무주택자라고 그랬다고. 본인 입으로 한 말이에요, 그게. 집이 없다는 뜻이잖아. 가난하다는 의미로 통해요. 통상적으로는. 박형준 후보가 뭐 지킬과 하이드처럼 이렇게 두 얼굴의 사나이인 것 같아요. 뭐 지식인 이미지, 합리적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명박보다 못지않게 더 열심히 살았더만요. 보니까.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저는 MB의 청출어람이다. 청출어람이다. 공직을 갖는 사람은 국민이 바라는 도덕적 기준에 충족을 못 시켰다면 언제든지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99% 잘했다 하더라도 1% 잘못해서 1%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
99% 잘했으니까 봐달라. 이게 안 되는 게 공직이 특정이다. 이 법이 아니라도 거짓말했음을 한다. 이거 박경준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퇴해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재보궐선거에 이번 1년짜리거든요. 1년 후에는 다시 시장을 뽑아야 돼요. 그때는 박형준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당선이 되든 당선이 안 되든 못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 맞습니다. 계속 팔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도 열 몇 개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마 1년 동안 수사받느라 정말 중요한 시기를 수사받느라 날 셀 거다.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국민에게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후보를 대안으로 뽑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좀 꼭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대단한데? 어반 루프. 그게 공약 1호야? 자, 저희로. 안 돼요. 이대로 헤어질 순 없어요. 여행지에서 만난 맛있는 먹거리, 귀국과 동시에 생이별에서 아쉬웠죠. 마리안느 캉탕 버터, 메종 브레몽 발사믹 식초, 짐버 에이드 등 다양한 유럽 현지 배송 제품들을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내 사랑 다시 만났구나. 그동안 유럽에서 발굴해서 일반 슈퍼에서 팔지 않는 전문점에서만 파는 그 지역의 오리지널 김치는 한국에서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마찬가지야, 얘네들도. 그동안은 형식이 직구였어요. 그런데 이 물량이 돼서 드디어 직구가 아니라 수입으로 바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배송 기간이 엄청 짧아진다는 겁니다. 가격도 달라지고. 그 첫 번째로 이 발사믹과 독점 계약을 맺었어요. 비환대 우리나라 백화점들이 독점 계약 맺으려고 하던 거야. 딴지 마켓에서 먼저 팔았기 때문에. 독점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정식 출시가 되는 거죠. 네, 빨리 옵니다. 매우. 유통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지. 국내에서 신선 제품 배송하듯이 유럽의 신선 제품을 배송 받을 수 있는 거지. 자, 맛있게 하는 건 맛없는데 내가 이걸 왜 하겠어? 자, 이번에는 귀염둥이 5인반 5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들겠어요. 자주 뵈가지고. 호회 때도 나오고 오늘 나오고 호회 한 번 더 했거든. 월요일 날 업데이트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호회. 자, 오늘은 한 가지만 딱 잡아보자고요. 계약서가 등장을 했어요. 계약서. 측량을 왜 했냐? 경작인을 쫓아내려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경작인하고 경작 계약서를 맺어요.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을 왜 계약서를 맺었어요? 라고 토론회 때 물어본다고. 그랬더니 아니 경작인이 계약서를 쓰자고 해가지고 장모가 마음이 약해서 써줬다. 그랬더니 경작인이 그거 아니야. 아니 내가 어떻게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를 해. 나는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을인데. 또 이런 건 내가 또 바로 찾아내서 인터뷰하잖아. 그 다음날 바로 인터뷰를 했어. 오세훈 후보는 불법 점거자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측량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땅 주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처음에 농사를 그만두고 나가라고 요구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연락을 할 테니까 서로 전화번호 이렇게 교환하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나가란 얘기 없이. 뭐한 사람들 해가지고 연락할 테니까 그때 가서 계약서를 쓴다든가 그럴 테니까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아, 그러니까 나중에 계약서 쓸 테니까 나중에 연락하자 하고 전화번호를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 교환했죠. 서로 전화번호도 안 바뀌셨더라고 그 양반들. 오세훈 후보 장모의 전화번호를 주고 갔다. 그리고 나중에 연락할 때니까 그때 계약서를 맺자 이렇게. 네, 예. 예. 그러니까 계약이란 얘기는 오세훈 후보 측에서 먼저 꺼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는 의뢰 입장이니까 그것을 계약서 써주시오, 뭐 하시오, 돈도 안 내고 그동안 팔았기 때문에 나가라면 어쩔 겁니까? 큰 소리 칠 입장이 못 되죠. 의뢰 입장인데 뭐. 내가 어떻게 계약서 써달라고 그래? 나가라면 어쩌려고. 의뢰인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경제학인이 계약서 써달라고 해서 바꿨을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해요. 이 이유를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 전부 다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이 셀프 보상까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시점이 중요해. 오 후보 측이 경계 측량한 거는 2005년 6월 13일입니다. 네. SH공사가 내곡동 임대주택 관련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거는 9일 뒤인 6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할지 용역을 주기 직전에 9일 전에 거기를 측량 안 한단 말이야. 35년 만에. 어떻게 알았을까? 9일 뒤에 이런 용역 계약 체결되는 걸 우연이라고 하겠죠. 게다가 처음에 이 경작자들을 만났을 때 그날 바로 계약서 쓰자거나 한 게 아니고 몇 달 후에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연락처만 주고받았단 그때 가서 말이에요. 계약하자. 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계약하자고 했는데 그게 왜 그냥 처음에 경작자를 만났을 때는 영역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착수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식으로 착수되면은 그 무렵에 계약서도 쓰고 측량도 할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틀 후에 6월 24일 날 이틀 후에 계약서를 씁니다. 매우 꼼꼼한 그 흐름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가가지고 나중에 계약합시다 말을 해둬요. 전화번호 교환하고 그런 다음에 요 용역 개발 되기 9일 전에 가가지고 측량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실제 경작인과 계약을 맺는 건 SH공사 개발 용역 계약이 된 이틀 후 쭉 연결되잖아. 그 다음 해로 2006년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내곡동 그린벨트 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딱 그때 발표를 발표를 해요. 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명박 시장이 관두기 3개월 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임기 내에는 이 그린벨트를 못 풀어요. 자기 땅이 거기 있어요. 이 오세훈 후보의 그 처가 땅 바로 옆에 이명박의 땅, 이명박 형의 땅이 있어. 거기 다 몰려 있어요, 거기. 자기 임기 내에 풀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해 충돌 문제가 제기돼서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막판에 임기 말 3개월 막판에 남기고 딱 지구 지정 제안을 딱 해놓고 네. 다음 서울시장 될 사람이 이걸 알아서 추진할 거니까 라고 이제 추정하시는 거죠? 오전 추정됩니다. 자, 멀리 가볼게요. 고고고! 오빠 달려! 안녕! 오빠 달려! 민의사, 예. 자, 원래 그린벨트라는 거는요, 광역자치단체장, 서울시장 마음대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와 같이 합의가 돼야지 푸는 거예요. 자, 근데 2006년에는 대통령이 누구였다? 노무현 대통령이죠. 안 되지. 그 당연히 못 푸는 거야, 이제. 그런데 임기 끝나기 3개월 전에 굳이 자기 땅이 있는 데에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 그러고 자기 후임으로 된 오세훈하고 얘기를 해서 풀어버리죠. 요 스토리를 다 이해하려면 오세훈 2004년 불출마 선언까지 올라가야 돼요. 불출마를 해놓고 2005년 야인으로 쉴 때예요. 2006년에 출마하는 거예요. 아마 그쵸? 불출마를 결심했을 때 그거는 이미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내가 신청하고 갈 테니까 나는 대통령 가서 두 분이 다 나는 같이 대통령 가서 내가 해결해 줄게. 대충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연이지. 네, 우연일 뿐이요. 제가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딱 그 멀리 나가면은 좀 위험하니까 이명박 쪽에서 2005년도 6월경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지정 제한이 된 게 2016년 3월일 뿐이고 실제로는 2005년 6월 달부터 착수를 한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전에 사전 계획은 이제 세웠던 것이고 그 정보를 오세훈이 알고서 이 계약서를 경작자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고. 잠깐만요. SH공사의 개발 용역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만 보이는 시점에 마치 그렇죠. 알지 측량을 않고서는 하였는데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양반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이 오세훈 당시 백수가 1년 후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다는 거예요. 서울시장 출마 관련해서 보면은 2016년 3월경부터 오세훈이 서울 출마 가능성이 있다. 출마설이 퍼집니다. 불출마한 상태 야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어디서
설을 유포하냐면은 수요 모임이라고 한나라당의 소장파 모임. 거기에 박형준이 있습니다. 박형준. 이 부분은 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2006년에 임기를 3개월 정도 앞두고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시점과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서 백수로 있다가 갑자기 그쪽 진영의 대안적인 후보로 급부상했던 시기가 일치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팩트입니다. 자, 저는 딱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조금만 더 오지. 이명박 당시 시장이 이걸 추진하는 시점과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뜨는 시점은 일치하는 건 맞아요. 우연이겠지 뭐. 우연이겠지 뭐. 자,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서울시장이 돼서 이걸 풀어요. 그리고 오세훈이 수서시장으로 출마를 하는 결심한 과정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친이계 박형준을 비롯한 분들이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의 서울시장 출마는 이명박의 의중이 많이 실려 있어서 가능성이 높다. 예,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오세훈이 적임자다. 뭐 그냥 라고 추정합니다. 저보다 멀리 가시는데요. 예. 아니, 저는 이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서로 이야기를 했는지도 몰라 우리는. 몰라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양쪽 사람들.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결과적이라는 말을 붙이세요. 예. 결과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여기까지 맞는 진술이야. 결과적으로 사실만 일치했으니까. 얘기했어, 나는.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한 사람은 서울시장으로 해서 어쨌거나 한 사람 대통령, 한 사람 서울시장이 될 때 딱 만나서 풀린다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당연히 환경부에서 반대했단 말이에요. 환경부에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안 풀렸어요. 그 이명박이 반대를 요청을 무력화시키도록 법을 바꿔. 심지어 그 관할 서초구청에서는 안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건 무시돼요. 심지어 그쪽 당의 구청장조차 이건 안 된다고 그랬다고. 아유. 그 출발이 이 계약서인 이 계약서를 35년 만에 뜬금없이 와가지고 맺어둔 덕분에 무슨 효과가 생겼냐. 이 그린벨트를 풀 때 권리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계약서로 돌아와서 경작료가 땅 2필지인데 46만 원, 12만 원 받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에 나눠서 내요. 또. 그러니까 이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 측량은 몇백만 원에 든단 말이지. 몇백만 원을 주고 50만 원 경작료 받자고 1년에 이 계약을 맺었을 리가 없잖아. 이 계약의 목적은 따로 있는 건데 그 계약의 목적을 숨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저쪽에서 먼저 계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한 건데 실제 이 계약서의 역할은 뭐냐? 권리관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딱 계약 얘기를 들을 때부터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35년 동안 안 왔고 이 인터뷰를 한 분은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 오기 전에도 다른 분들이 거기서 하우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여기 임자 없는 땅이니까 여기 와서 농사나 지으라고 해서 자기도 그걸 건너받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거기서 누군가 경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땅 주인이 난데 당신이 내 땅을 빌려서 여기에 경작을 해도 좋습니다라고 법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걸 갑자기 왜 썼을까? 경작자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또 할 기회가 있으면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분들이 법적 상식이 있었으면 그거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확인이 필요해요. 만약에 보상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면 이분들도 어디 가서 변호사 찾아봐서 우리 지금 이 땅 수용된다는데 우리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이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 변호사는 아마 이거 우리가 주장해 봅시다. 범유취득 시효를 뭘 주장하냐? 주인이 없는 땅을 올해 20년 경작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변호사들 누구나도 왔으면 이거 대박이 될 수도 있다. 반반합시다 우리. 거기를 경작하고 있던 경작인이 이게 개발될 걸 알았어 만약에. 근데 이 사람이 변호사를 만났어. 그럼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을 거야. 아니 이거 오랫동안 하셨어요? 네. 그 앞에 또 오랫동안 한 사람이 있어. 네. 합치면 20년 넘어요? 네. 하는 순간 소송 한번 해봅시다. 대박이 터졌다. 대박이 터졌어. 나중에 보상 36억 받았잖아. 36억짜리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경작인한테.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봐야죠.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이런 그린벨트 지역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 땅이 아닌 건 그런데- 알면서 20년 동안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내 소유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농사를 20년간 지어야지 그게 점유투숙소가 인정되지. 그거는 순진한 생각이고 판사님이라서 그건 순진한 그러신 거예요. 생각이시고 판사님이라서. 아기를 가진 사람은 변호사들은 안 그럽니다. 내가 내 판사님. 땅 아기를 가진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했었어. 판사님이시라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하는데 그게- 변호사들은요 착수금 없이도 아예 합시다. 내가 그러면 성공보수로 보상금의 반을 갖겠어. 괜찮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하는 서 변호사님 거예요.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사안이에요. 이런 거예요. 해보겠어. 내가 이겨보겠어. 제가 상담할 때는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내가 이야기합니다. 이겨보겠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맡겨주십시오. 그 전제는 뭐냐면 경작인이 매우 양심적으로 아니 저는 남의 땅인 줄 알고 했어요. 이렇게 할 때 그 말이 맞는 건데 이 사람은 무슨 소리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했어. 법에는 그래서 20년 동안 평온하게 그 점유를 하고 있었으면 점유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상 요건은 맞아요. 제 말은 그런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거죠. 100% 이긴다는 게 아니라 네. 충분히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모르는 가능성을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했다.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변호사들은 처음에 하는 일이 계약서를 잘 써라거든요. 항상 계약서를 써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판사님. 우리는 이거를 쓰러 가는 거예요. 변호사들은요, 계약서 쓰러 가는 거예요, 판사님. 판사님이었으면 내가 몰라도 가능성. 변호사들은 가능성. 이거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서 이게 자 여기 토지보상 전문 펌에 계신 분이라 흥분하시네. 우리 계약서를 잘 쓰자.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를 일반인들은 몰라요. 20년 이상 경작했으면 그걸 내 땅 소유로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좀 있기는 있는 거야? 모른단 말이야. 모르는데 거기에 부랴부랴 왔잖아. 부랴부랴야 이거는 부랴부랴야 35년 만이니까 그 시점에 딱 와가지고 이거 계약해둬야 돼. 1년 동안 12만 원 경정료 그거 받으려고 수백만 원 들여서 측량을 했겠냐.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수용될 수 있고 수용될 수 있으면 대박이 터지는데 거기 분쟁 생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줄 사람이 누구야? 변호사야. 변호사입니다. 판사님이 아니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이거 악질적이면은, 아주 재판 가가지고 골치 아플 수 있어요. 또는 그 일부 떼줄 수도 있어요. 변호사 비용 들잖아. 소송하면. 귀찮죠.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 꼭 그 땅을 뺏길까봐가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변호사들은 분쟁은 이미 계약서입니다. 돈이야. 오늘 들을 수 있는데 이거를 3년 후에 받는다고 생각해봐. 안 되잖아. 그리고 만약에 분쟁이 진행 중이다. 토지 보상을 한다. 그 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탁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몇백 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약하자고 한 거야. 왔을 때 계약하면 되잖아, 그냥. 왜 그냥 계약 안 해? 나중에 SH공사가 용역 계약을 한 이틀 후에 쭈르륵 와가지고 계약서 쓴 거야. 한 땅은 12만원짜리, 한 땅은 46만원짜리. 그 계약서를 딱 썼고 요것은 반드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 오세훈이 갔다는 걸 본 사람이 등장한 거 아니야. 오세훈 당시 백수가 백바지 입고 와가지고 생태탕 먹었다. 이걸 그 경작인이 직접 본 거 아니야. 측량 팀장이 본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생태탕 주인만 나타나면 돼. 그 사람들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법정에서도 이 정도면 입증돼.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안 갔다고 그렇지. 왜 안 갔다고 그러겠어? 그냥 측량 도와주러 갔다고 해도 되잖아. 자기가 거기 있으면, 자,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자신이 시장일 때 내 땅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게 되잖아. 그래서 계약서를 우리가 쓰자고 말을 안 하는 거야. 굳이 우리가 안 썼고 저쪽이 써달라고 해서 써줬다고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그것도 막는 거야. 변호사니까 다 막는 거야 지금. 하나하나. 계약서는 저쪽에서 쓰자고 그랬다. 나는 몰랐다. 존재도 위치도 몰랐다. 이 생각도 들어서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니까 소작이라고 하잖아요. 땅 소작이지. 빌려주고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돈 60만 원에 계약서 쓰는 경우를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자체를 아예 안 써요. 그냥 이거 그래요? 하십시오. 나중에 그거 나중에 쌀 지으면 쌀이나 한 반가마니 보내주도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저도 시골 출신이었는데 쌀, 콩 뭐 이런 걸로 그냥 대충 아니, 한 분에씩 그러고 1년에 고치라 그러지 12만 고치. 원이면 한 달에 10,000원이야. 한 달에 10,000원 받으려고 계약서를 굳이 작성하는 경우가 어딨어.
버려진 땅에 사실상. 토지 뭐 보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예정된 지구에서는요, 변호사들 상담만 한번 하면 다 계약서를 써서 확보해둬라. 그렇지. 라고 상담을 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도록. 맞아요. 이게 변호사들은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해두자. 왜냐면 상대 변호사를 못 믿거든. 그렇죠. 상대 변호사가 무슨 술수를 써가지고 네. 혹시 모르거든. 그래서 일단은 계약서를 쓰는 게 소유 관계가 명확하다. 우리 판사님은 아직도 사악한 변호사가 안 된 거예요. 저는 정직한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은 맞는데 100% 그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반론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다 일일이 끊어놓은 거예요. 계약서도 저쪽에서 했다. 나는 안 갔다. 나는 그 위치와 존재도 모른다. 그리고 주택국장이 했다. 자기한테 쭉 연결해서 넘어올까봐 미리 다 차단해요, 다. 이렇게 꼼꼼하게 차단해 놨다는 자체가 사실은 존재를 알았다는 거거든. 처음부터 너무 딱 잡았대. 그냥 그랬어요라고 하고 그냥 그러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 이게 문제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때 나를 본 사람 계약서 이런 게 막 등장할 줄 몰랐던 거지. 그래서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지정됐다. 요 거짓말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16일 날 페이스북에 전날 KBS 보도가 나오니까 아침 7시에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는 표현이 거기서 등장하거든요. 도둑이 재발전인 거죠. 도둑이 재발전인 건데 아예 딱 잡아떼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계속 꼬이는 거죠. 네. 그거를 인정하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개발 정보를 그때부터 알았던 거야? 그러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무슨 교류가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서울시장 후보가 된 거야? 그리고 나서 거기 네 땅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걸 푼 거야? 그래놓고 모른 척 한 거야? 다 연결되잖아요. 백바지를 입고 거기 들어가서 측량을 했다는 것이 지금 증언의 진술에 의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인정되는 순간 모든 실타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쫙 풀려. 르르르 연결된단 말이야. 쫙 풀려. 그리고 본인은 알지 그게. 그렇죠.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본인은 알지. 그리고 누가 연결을 시킬지도 알지. 김어준. 그러니까 백바지만큼은 절대 사소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절대 안 갔다고 그러잖아. 원래는 큰 처남이 갔다고 그랬어요. 큰 처남이 사인했다고 그랬어. 왜냐면 땅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거기 사인을 할 수도 없다. 입회할 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입회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 처음 해명은. 말이야. 근데 변호사는 다 갈 수 있어요. 열어봤더니 장인이 사인했네? 땅 주인은 큰아들이야. 재혼을 냈거든요. 장모가. 그래서 이 장인은 땅 소유권이 없어요. 만약에 큰 처남이 같이 갔다면 땅 주인이 사인했겠지. 장인이 사인한 거야. 땅 주인이 갔고 땅 주인이 측량했고 땅 주인이 사인했다가 해명이야. 그래서 문건이 나오면 바로 해명될 거라고 했는데 문건이 나왔는데 장인이야. 그래서 뉴스가 묻혀버린 거예요. 묻어버린 거야, 포탈이 또. 장인이 나온 순간 다시 물어봐야 되거든. 아니, 왜 장인이야? 땅 주인이 아닌데 왜 장인이 했냐고. 그러면 큰 처남이 안 갔다는 반증이잖아. 이 문건이 의미하는 거는 옆에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어야 되잖아. 그래서 문건이 나오니까 오세훈 쪽에서 또 관훈 토론에서 해명하기를 작은 처남도 갔었는데 또 작은 처남을 끄집어내요. 큰 처남이 갔다고 해놓고는. 그러면서 장인이 그 당시에 본인이 간 건 기억나는데 같이 누가 왔는지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 근데 오세훈이가 없었다는 거는 확실하게 기억하시더라. 작은 처남도 사인할 수 있지. 그렇죠. 작은 처남이 땅 주인이 갔으면 땅 주인이 사인했겠지. 그 옷장에 있는 백바지도 다 버렸을지도 몰라요 지금. 깜빡하고 입고 나면 봤잖아. 이럴까봐. 사람들한테 설명해줘야 되는 대목이 이거예요. 갔어 안 갔어? 내곡동에. 이제 밭을 갈고 전화를 하고 투표하러 가자고 할 때 갔어 안 갔어? 갔어 안 갔어가 중요하다. 갔으면 그 땅을 알았고 그 땅을 알고 자기가 보상한 거다. 중간 수많은 과정은 몰라도 돼요. 거기 갔다면 그 땅을 알았고 그 땅이 포함되도록 해제해서 36억 벌었어. 이렇게 연결되는 출발이 거기 갔어 안 갔어예요. 맞아요. 다스는 누구냐처럼 갔어 안 갔어 이 새끼야. 갔어 안 갔어? 내곡동 갔어 안 갔어? 갔어 안 갔어? 대답을 하라고 이렇게 대답하잖아. 안 갔는데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그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질이 아니다.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스킬이야. 벌써 3명이 나왔잖아요. 4명이 나올지도 모르잖아. 식당 주인이 나올지도 모르잖아. 특히나 식당 주인이 완결이야. 왜냐면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빠진 사람이 식당 주인은 한 사람이야.
경작 그 측량 현장부터 밥 먹은 때까지 다 연결되는 거 아니야? 다 본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아 기억력이 문제였어요. 그 얘기- 이 말을 하려고 미리 자락을 깔아놓은 게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곡동 갔어 안 갔어? 갔어 안 갔어? 당시 안고을 식당을 운영했던 황 선생님과 아드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작인 김 선생은 2005년 6월 측량이 있었던 날 오세훈 후보 장인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 함께 안골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날 기억하십니까? 네, 오셨어요. 아. 기억해요. 예. 김 씨도 왔고 오세훈 후보도 직접 보셨습니까? 예, 예. 잘생기셔가고 눈에 띄어요. 그때 혹시 주방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아니, 홀에 있다가 주말을 갔는데요. 예. 김씨 그분이요. 주방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그 오세훈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오세훈 의원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맛있는 것 좀 해주시라고 주방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올 때도 봤지만 예, 주방에 예. 김 선생이 와가지고 예. 본인이 이제 오세훈 의원과 같이 왔으니까 예. 잘 좀 예. 부탁한다. 그때 생태탕을 드셨고. 네. 혹시 아드님도 하얀 면바지였을 거예요. 하얀 면바지, 이 반듯하게 이렇게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그 캐주얼 로퍼. 상당히 멋진 구두였죠. 그래서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에 익숙하니까 혹시 그 하얀 면바지에 멋진 로퍼의 브랜드도 생각나시는데? 그게 그 페레가모. 예. 나이가 지긋한 분이 한 분 계셨던가요? 나이가 좀 드신 분 한 분 계시고 오세훈 후보는 좀 잘생겨서 그래서 더 기억이 나고 시간대는 대략 점심시간이 넘었으니까 1시 반에서 2시 사이가 점심시간이 넘었다는 건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 손님들이 11시 반에 오셔갖고 12시 반에 딱 나가거든요. 인근에 직장인들이라 보니까 딱 점심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끝나는 있고 시간이 있고 오시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약을 할 만큼 꽉 차는 곳인데 손님이 빠진 다음에 들어왔군요. 빠진 다음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대략 한 1시 반 정도로 기억을 하시는 거고 혹시 그 시간대에 그 식당에 다른 분들 좀 있었나요? 첫 번째 오른쪽 방에 몇 분 계셨어요. 첫 번째 오른쪽 방에. 경작인 김 선생을 그때도 아셨던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즈음에 혹시 땅 주인 오세훈 후보 쪽에서 나를 내쫓으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임대차 계약을 요구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경작인 김 선생이 하신 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었어요. 혹시 아드님은 그 지역에 계시니까 그럼 왜 그런 땅에는 주인이 오랫동안 방치해서 거기 농사 짓고 그런 분들이 꽤 있잖아요. 예, 많이 있죠. 그렇죠. 경작인이 땅 주인한테 계약서를 요구하거나 그런 걸 들어보신 적 있어요? 경작인이 소유주한테 계약서를 요구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외지 분들이 오히려 이제 본인들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 여기에서 좀 농사를 좀 지어 주십시오. 오히려 부탁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도 뭐 이 남의 땅에서 주말 농장도 해봤지만은 안 해줍니다. 계약서를 써달라고 해도. 계약서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해달라고 해도 땅 주인이 써줄 이유가 없죠. 부모냐고 아시는 좀 친한 분이었는데도 계약서를 요구해 본 적이 있으나 절대 불가합니다. 그거는. 네. 지역에 계셨고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측량 때 절대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 측량하러 오신지는 모르죠. 제가. 근데 오셔가지고 식사는 하고 가셨어요. 식사하러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식사는 하고 가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제 그 동네에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으니까 당시 주민들이 이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나요? 그때 제 기억에는 시장 시절에 오세훈 시장 시절. 예. 그게 이제 뭐 국립의료원 이전 문제나 또 서울시립 화장장 이전 문제, 예. 종상향 문제. 왜냐면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로 1종이기 때문에 2층밖에는 못 짓거든요. 예.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제 그런 거를 7층 뭐 이렇게 좀 올려달라. 원래 이제 그린벨트에 오래 묶인 지역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거나 용적료를 풀어달라고 많이들 요구하죠. 네. 그 개발 이후에 땅값이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죠. 해제된 곳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에요. 네. 거기가 이제 2층밖에 못 짓는 거였는데 이제 종상향 그 협의 과정에 뭐 안전상 대통령 경호 안전상의 문제도 있다. 일명 거기가 대통령 전용 도로거든요. 청와대에서 이제 해외 순방 갈 때 바로 해서 서울공항까지 가는 그런 도로라 뭐 안 된다 그러는데 갑자기 그게 20몇 층의 아파트가 생겨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총상향을 안 해주면서 경호를 따지면서 갑자기 25층 막 이런 아파트를 갖다 세우느니 너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좀 당황했습니다. 황당하고. 예. 그 보안 문제 때문이라든가 뭐 그린벨트로 오랫동안 묶여 있었는데 갑자기 풀려서 아파트가 갑자기 고층 올라가서 좀 당황스러웠다. 그렇죠. 거기 뭐 해봐야 2층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생겼으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갑자기 풀렸나. 그렇죠. 그래서 뭐 이명박 대통령 그 전에 이제 뭐 서울시장에서 뭐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 그런 뭐 얘기들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사실. 우연찮게도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땅이 바로 가까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그때 이제 주민들은 했었군요. 그렇죠. 혹시 오세훈 후보를 잘못 보셨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죠. 그 경작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께서 또 저한테 오세훈 의원님을 모시고 왔다고 그날 또 그렇게 하고 또 며칠 있다 들리면서도 큰 손님을 모시고 왔었다고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가 오세훈 저 의원이었나요? 아니죠. 의원이 아니었는데 나도 그래서 고개를 깎게 못했지. 그분이 의원이라고 하길래 그때는 아마 변호사인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불출마를 해가지고. 예. 그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깎아가지고 왜 의원이라고 했구나. 제가 속으로만 그렇게 해놓고는 가끔 지나가다가도 들어와서 여기 큰 손님 제가 모시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자랑으로 몇 번 그렇게 하시길래 큰 손님은 손님을 많이 모시고 와야 큰 손님이지 내가 장난으로 그 소리를 좀 한 적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그 이후로 주고받고 하셨군요. 예. 제가 여기 안굴식당에 큰 손님을 모시고 왔다고 자랑을 자꾸 나한테 하길래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욱 더 생각이 더 나죠. 예.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그 전이나 그 이후에 온 적은 없고 딱 한 번이니까 더더욱 대단한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정원의 소나무 밑에서 좀 이렇게 섰다가 들어오시거든요. 아, 그건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제 손님이 이제 있나 없나 고민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손님 없길래 들어오시라고 하고. 그때 처음 보자마자 알아보셨겠네요. 예. 헌출이잖아요. 그리고. 예. 하얀 바지는 흔하지는 않으니까 또 하얀 바지가 또 기억나시는 거 가사님은. 예. 신발이 예뻐서 또 기억. 네네네. 예.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TV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왔다 갔었는데. 네. 그냥 왔다 갔다고 하죠. 예. 안 왔다고 하지. 왜 그랬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땅 그런 보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뭐 그 이유밖에는 없는 거. 뭐 저 땅에 와볼 수도 있는 거고 측량이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인터뷰를 안 하셔도 되는데 인터뷰에 응하신 이유를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오셨으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높으신 분이 왜 거짓말을 하시나 싶어갖고요. 아 그러셔서. 네.
어머님은 그런 생각으로 오셨고 아드님도 이제 어머님 몸이 약간 불편하시니까 차로 모셔서 오셨는데 인터뷰를 응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뭐 사실 그 주변에서 좀 만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이나 토론회를 이런 걸 보면서 인간으로서 뭐 잘못도 할 수 있고 잘못은 반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런 것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지도자로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걸음인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당시 내곡동 땅 경작인 김 선생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예, 예. 선생님 당시 측량이 언제쯤 끝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일을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기울어가지고 그때 가니까 손님들이 없는 걸 보니까 예. 1시간 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좀. 1시 조금 넘은 예. 시간이었다. 예. 그 식당이 이제 점심때는 꽉 차는데 손님이 빠진 걸 보니 그 정도 시각 좀 됐을 거라고 기억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1시 좀 넘었을 것이다. 예. 당시 이제 식당에 가셔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내가 오세훈 의원을 모시고 왔다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저분이 오세훈 씨라고 이야기하는 기억이 나고요. 예. 며칠 후로 또 찾아갔을 적에 그때 그분이 오세훈 씨입니다 하니까 그거 알고 있다. 저번에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대물을 확인한 그런 기억이 나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생태탕집 주인 아주머니 그리고 아드님 결국 차단해서 제가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그날 내곡동에 갔습니다. 오세훈 거짓말! 자, 내곡동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부산으로 한번 가보시죠. 진행자님. 제가 준비 엄청 많이 했어요. 새로운 진행자님. 토요일 날 또 나와. 토요일 날. 이거는 요 버전은 우리가 금요일 날 보게 되고요. 이 방송이 나간 다음 토요일 날 또 해. 그때 부산을 하세요. 네. 그 사이에 또 늘어나 있을 거야. 재산이.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PPT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부산에 재산 찾아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저는 사실 재산 찾아주기. 자, 그건 한번 보여주시죠. 예고편만 해요 그럼 예고편만. 예고편.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뭐야 밥통이야? 이건 또 뭘까요? 이건 또 뭘까요? 잠수함이야? 자, 그 답은 토요일 날 녹화해서 월요일 날 올라가는데 그때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보궐선거 특집으로 이미 호회 1호는 월요일 날 올라갔고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사에 나올지도 모르니까 월요일 날 보궐 호회 두 번째가 올라갈 겁니다.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입니다. 경선 탈락자 우상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경선 탈락자입니다. 네. 샤프해지셨는데 굉장히? 한 3kg 빠졌었죠. 네. 힘들더라고. 좋아요, 아주. 예. 그리고 옷태도 쫙. 지금 이제 박영선 후보 열심히 돕고 있고 어제는 이제 부산 가서 김영춘 저도 40년 친구니까 부산 분위기 괜찮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네. 후보한테는 안 보이는데 후보가 거의 될 뻔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오세훈, 박형준 이런 선거 국면이 되어서만 드러나는 그 사람들의 본질들이 있거든요.
이번 선거 국면에서 드러난 오세훈, 박형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래 오세훈, 박형준 두 분이 나름대로 좋은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죠. 저도 비교적 그분들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민낯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우리 당 후보에게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 진짜 후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공천에서 탈락하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어떻게 저런 부동산 의혹이 가득한 후보들을 공천하지? 굉장히 무례한 공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후보의 태도가 너무 뻔뻔해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셀프 보상 문제인데 네. 내곡동의 위치와 존재 몰랐다고 했다가 복수의 목격자가 나왔잖아요. 이 정도면 사실 사태 하나 아니나 프레임밖에 안 남는 건데 장관 인사청문회 같았으면 낙마 사유입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이 거짓말을 해놓고도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또 우기는 게 신기해요. 우리가 애초에 문제를 제기할 때도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았어요. 상속받은 땅인 거 다 아니까. 구입 과정에 투기를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에 시가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가는 게 이제 통상. 실제로 그랬고. 예, 예. 저희 서대문구에도 있어요. 예. 여기 서대문구입니다. 예. 예. 개발될 가능성도 없고 풀릴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나무 심어놓고 그렇지. 경작을 하는데 불법이죠. 대충 그런 데 봐주죠. 어차피 예. 놀고 있는 어차피 노는 땅이기 땅이니까 때문에 관행적으로 한 10년, 20년 그렇게 경작하시는 농민들이 있으면 모른 척하고 주인도 모른 척하고 그렇죠. 넘어가죠. 신경 안 쓰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속셈은 언젠가는 풀려서 그 기대 때문에 몇십 년씩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서대문구에도 많아요. 산 밑에 있는 땅은 다 그런 땅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주민들이 항의하잖아. 풀어달라고 막 플래카드 붙이고. 저희한테 오는 민원의 상당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린벨트 지역 풀어달라. 요거 하고요. 종 상향이라고 있어요. 1종, 2종, 주거지역 이렇게 종을 상향하면 용적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건 그만큼 이윤이 남죠. 그래서 그렇게 묶여있는 땅들이 꽤 많아요. 언젠간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 안 팔고 갖고 계신 분들 꽤 많죠. 이분은 2005년도에 현지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2005년. 2005년도에 여러분 70년도에 상속받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35년 만에 간 거예요. 35년 만에 측량을 왜 합니까? 측량비가요 수백만 원이 들어요. 규모가 크면 측량비가 더 들어요. 어차피 팔리지도 않을 땅, 개발도 안 할 땅을 측량을 왜 합니까? 여기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모종의 정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 측량을 하는 거지. 당연한 거지. 이거는 건설을 하거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측량은 왜 합니까? 요게 개발될 경우에 어디까지가 내 경계인지, 그리고 내 소유권이 현저히 인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작인들이 있다면 그 소유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0년에서 25년 이상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소유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현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갑자기 2005년도에 거기를 가서 측량을 했다는 것은 그 땅이 개발될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황이 언제 나오냐면 SH공사, 서울에서 땅을 개발하는 주체입니다. SH공사가 개발 용역을 계약하기 9일 전이야, 그게. 35년 만에 딱 그날 거기 가는 거야. 이분이 그 다음 해에 시장이 되잖아요. 2006년도에. 이분이 지금 TV 토론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거 아니냐. 맞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환경부가 반대해서. 예, 환경부가 반대해서 이분은 개발될 거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측량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갔냐 안 갔냐. 측량하신 측량팀장이 봤다고 하고. 주민 두 사람이. 예. 그 다음에 경작하신 분도 밥을 같이 먹었다. 생태탕 집에 8,000원. 예. 근데 백바지. 예? 백바지. 예. 유명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기억을 못 하죠. 이분들 증언이 일치하는 게 선글라스를 벗은 순간 오세훈이라는 국회의원도 했었고 TV에 얼마나 자주 출연했습니까? 우상호는 몰라봐도 오세훈은 알아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틀릴 수가 없어. 보세요. 지금 시장 후보로 1위를 달리는 사람한테 왜 불리한 증언을 하겠어요? 오세훈 후보가 TV 토론에서 기억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뭔 소리요? 만약에 정말 안 갔으면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우연히 놀러 갔다가 어딜 지나갔어요. 그럼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측량을 한다는 것은 그 땅을 소유한 온 가족이 의논을 합니다. 이거 측량하자. 근데 그 장인하고 처남은 그 땅이 개발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알려줬겠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민법을 누가 알았겠어? 변호사가 알지. 그렇죠. 같은 정치인끼리 이렇게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제가 보면서 저 양반 응? 거짓말을 하고 있네. 근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시장이 돼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다시 시도한 보금자리 주택,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못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해제할 때 자기 그 처가집 땅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본인이 그것을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걸 감춰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양반도 이해관계 충돌이 된다는 것은 너무 잘 알죠.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현장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 그렇죠. 만약에 반드시 포함시킬 땅이었다고 쳐 객관적으로 그러면 추가 이익분만큼 임대주택에 기부한다든가 기탁했어야 되는 거. 공직자라면 꿀꺽 먹은 거 아니야. 아니면 맛있다! 이런 측면은 있어요. 그게 투기냐? 상속받은 땅인데 그건 맞죠. 근데 이 그린벨트라고 하는 땅은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고 시세도 시가도 형성이 안 돼 있는데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무조건 폭등합니다. 갑자기. 6배 뛰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수용당했다. 그래서 손해다. 이게 말이요? 그린벨트 해제 안 했으면 그냥 그 6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6배 뛰었는데 수용당했다. 36억 5천만 원 받았잖아요. 만약에 우상호 땅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건 공개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내 땅이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이거 내 땅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맞아. 아니면 여기서 얻어진 수익을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인 영역으로 쓰게 하겠다. 적어도 자기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만큼은 그렇게 했어야지.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야, 처가집 땅, 내 마누라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값 엄청 올랐네. 뭐 문제 있겠어? 안 들킬 거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서울 시민들이 그 시장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처가집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주고 거기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지금 LH를 관련한 분노라는 것은 공무원이 개발 정보를 입수했거나 개발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농지를 취득한 이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시장이 자기 부인이 갖고 있는 토지는 자기 땅이랑 같은 거잖아요. 우리 재산 등록할 적에는 부인과 직계 존비석은 다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부인 땅이래. 네. 근데 자기 땅이지. 그걸 자기가 푼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공무원이 개발 정보 알아서 일이 사놓고 이런 것보다 더 나쁜 짓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박덕흠 같은 사람을 국토해양위에서 빼잖아요. 이해관계 충돌하니까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관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시장이 직접 자기 땅을 말하자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6배 뛰게 만든 건데 이게 왜 문제가 안 될까요? 몰라서 그래. 에? 그래서 포탈 문제 이 선거 끝나고라도 당에서 포탈 어떻게 공공 컨트롤 할 것인가. 포털은 내가 경선 때 나도 안 들어준 것 같던데? 농담입니다, 농담. 네. 자, 그거는 선거 끝난 직후부터 그 얘기를 하기로 하고 박형준 후보도 그거는 정말 심각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취득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세훈 후보의 땅은 상속받은 땅이니까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개발 허가를 내준 근데 그걸 자기가 안 하고 국장이 했다고 그러면 지금 이사 대책에 우리가 태릉 골프장을 이제 주택용지로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권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어요. 박원순 시장 같은 분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했어요. 주택국장 전결 사항인데 왜 시장이 반대해요? 네? 이 사람 그러면 태릉 골프장 개발하는 거는 주택국장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러겠네. 내가 한번 똑똑히 볼 거야 지금. 네. 시장이 될 리도 없지만 서울시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사안을 시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주택국장이 합니까? 했더니 그거 시장한테 보고 안 하고 주택국장이 전결로 하면 바로 잘립니다. 어떻게 그런 거를 보고를 안 하고 합니까? 당연하죠. 내가 물어본 서울시 공무원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걸 보고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박형준 후보 처음 저 괜찮게 봤는데 LCT 이건요. 여기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이 사건이 되게 시끌시끌했어요. 2017년 2월부터. 그래서 그때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현모 수석 이분이 감옥 갔어요. 이영복이라는 사람한테 엄청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배덕광이라고 당시에 해운대 구청장 했다가 해운대구에서 국회의원 했던 사람 저랑 상임위를 같이 했어요. 그분이 나한테 그랬어요. 안 될 거 내가 그 LCT 진 허가 했다. 그 양반 감옥 가더라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더만 LCT라는 것은 부산 지역의 정가에 인허가에 관련된 사람 중에 좌지간 관련 안 된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리 복마전이에요. 여기 아파트 두 채를 말하자면 로열층의 위아래로. 그거는 그때 하도 시끌시끌해서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 그때 바른정당 원내대표예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특검을 합의했어요. 이거 너무 문제 많다. 그때 다 합의했어요. 대신 대선 끝나고 하자. 합의하고 2017년 5월 대선 이후에 하기로 시기까지 못 박아서 합의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2017년 3월 달에 우상호랑 합의한 대로
LC 특검을 당장 실시하라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저랑 합의했었는데 그때 잠깐만 약했어요. 그러면 제스처가 원래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좀 경선에서 졌잖아. 힘이 없어 힘이. 저 LCT는요. 그 당시에 소문이 어떻게 돌았냐면 당시 부산에 내놓으라 한 정관계, 언론계, 법조계 유력한 사람들은 다 이용복 연결돼서 분양권을 받았거나 받도록 이용복 씨가 직접 막 주겠다고 하고 다녔으니까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저거는 이번 시장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특검해야 한다는 사건. 이용복 씨 수법에요. 우회 분양 수법이 있었어요. 김어준을 주고 싶은데 김어준한테 바로 안 주고 다른 사람이 분양받게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토스시키는. 그렇지.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돈 한 푼 안 내고 아파트가 생겼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특검을 해서 싸그리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거기에 저는 박형준 후보가 관련돼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이미지가 그게 아니야. 예, 아니었어. 근데 보니까 겉하고 속이 다르대. 부산에서는 LH보다 LCT가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가정사 문제, 그건 뭐 저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게 또 분노의 사안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걸 또 박수까지 박수를 쳐요. 왜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과 국민의힘에 소속된 정치인에게 늘 다른 잣대를 들이대나. 다른 잣대의 수준이 일부 있다는 것을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해요. 자, 민주당 지지층이 이제 비활성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아까 보니까 정세균 후보와 오세훈 후보 종로에서 붙었을 때 그 잘 보여주대. 네. 그러니까 주요 낙선자로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위로 한마디 안 하고 저렇게 정말 사람 정말 우리 총수 대단해. 예. 주요 낙선자로서 지지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당에서도 여론조사를 좀 해보고 있는데 우리 당 지지층에서 여론조사 응답률이 8% 정도가 무조건 낮대요.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누구를 지지하냐 그러면 8% 정도가 덜 응답을 한대. 이게 제로섬이기 때문에 여기가 8% 안 하잖아요. 그럼 16%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박형준 후보가 한 40% 중반대라고 하고 우리 김용준 후보가 20% 중후반대. 그래서 약 13% 차이다. 우리 지지층이 8%가 응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투표장에 나간다면 응답하지 않는 그분들이 승패를 좌우한다. 8%는 16%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떨어지면 이쪽이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샤이 진보가 있냐 없냐 여론조사 전문한 분들한테 물어보면 확실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력이 낮아졌다. 쉽게 말하면 응답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기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응답하지 않는 8%가 투표하면 전체 백분율이 확 바뀌잖아요. 8%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저쪽도 내려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백분율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8%의 우리 당 지지층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이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LH 때문에 나도 좀 성질 났어. 이거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박형준 두 사람이 다 당선됐다. 그럴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분은 행복할까요? 그날 하루 사기가 오르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분은 1년간 후회하면서 살게 된다고. 그리고 힘이 빠져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더 열받게 되고. 우리 그 기간을 지내봤잖아요. 사실은. 최근에 한 4-5번 선거에서 이겨본 거지. 그 전에 10년을 우리가 선거를 계속 졌어. 그때 행복했나요? 투표하지 않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때도. 그러나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역사를 위해서. 우리 지지층에 호소하고 싶어요. 경선에서 지금 우상호도 이렇게 애가 타서 다니는데 그날 하루 투표하러 딱 30분만 쓰면 되는데 8%의 우리 지지층 힘내세요. 그리고 제가 약속드릴게. 이번에 이기게 해주면 우리 민주당 여러분의 마음에 들도록 만드는데 더 나서 앞장서겠습니다. 네. 잠깐만. 대표 나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아니 안 한다니까 내가 참 정말 나 이런 사람 제일 싫어. 또 대표 나가면 또 다른 사람 찍어. 지금 우리는 큰 역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망하신 분들이 있죠. 이럴 때 지치면 안 돼요. 맞을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부정부패한 건 아니잖아요. 권력형 비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시장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지 못한 거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신 것도 알아요. 저도 4억에 50만 원 반전세 산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 자신 있게. 그때 저도 우리 서대문구에 어디가 개발될지 알고 있었어요. 그때 가격 쌌어요. 그때 빚내서 사놨으면 나 지금 괜찮았을 거야.
근데 그때 내가 그랬어요. 야, 내가 공직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 예? 저기 개발될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못 샀어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어요. 조금 실망해서, 조금 지쳐서 포기하면 그 다음에 더 큰 고통과 한숨과 힘든 시기 나라를 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하는데 그것 응답하자고 있는 8%의 마음도 잘 이해합니다. 아, 나도 부동산 문제는 화가 나. 이런 서민 마음도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저 LCT에서 저 40억의 차익을 얻은 사람, 자기 처갓집 땅 풀어줘가지고 수십억의 차익을 얻은 사람을 당선시켜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협조한단 말이에요? 투표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이 당선되도록 방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을 오늘 우리 다스베이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꼭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네. 박수! 힘내요. 화이팅, 화이팅.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 나가실 건가 봐. 반복해서 한 얘기인데 서울권제가 843만, 부산이 293만이에요. 보궐선거는 50%, 420만, 145만 수준에서 투표가 이루어져요. 양진영 이걸 나눠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뚝 자르면 210만, 70만. 이 숫자 넘어서면 이기는 거예요. 210만, 그리고 70만. 이 숫자는 자신이 투표장에 갈 때 한 사람 더. 그리고 서울, 부산 지역이 아닌 곳은 두 사람에게 전화하면 도달하는 숫자예요. 이미 2층은 존재해요. 이 선거를 어떻게 이기지?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 정도 역량은 충분히 갖췄어요, 이미. 내가 뭘 할 수 있어. 어떻게 이 선거를 나 혼자 이긴단 말이야. 자기가 가진 힘이 있어, 이미. 그걸 쓰란 말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정구 선생님의 선수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당연히 오하시, 히데유키, 네. 1차전, 2차전 모두 다 KO였죠. TKO라 그러죠.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 선수는 하도 일본에서 천재 나왔다고. 네. 뭐 100년 만에 천재가 나왔다니. 가장된 것도 없잖아요. 가장된 것도 있죠. 2차전도 일본 가서 하셨잖아요. 예. 진짜 재밌었거든요. 다운을 한 대여섯 번 시키지 않았어요? 7번 넘으셨어요. 7번. 근데 중간에 다운을 시키다가 반격에 거의 다운될 뻔하셨어요. 다리가 순간 풀렸었죠. 그렇죠. 풀려가지고 그 끌어안고 막 그래서 그 기억나십니까?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리빙으로 다 피했습니다. 아닌데 제 기억으로는 약속할까요? 내기합시다. 제가 시합을 했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아니 잘못 봤네요. 잘못 봤네요. 우아씨의 오 라이트 저밖에 안 왔잖아. 아니 안 잡잖아요. 아니 잡았지 않습니까? 아니 선생님 잡았는 거안 잡았어요. 아유 그걸 잡은 게 아니죠. 그걸 잡은 게 아니에요. 겹쳤지. 여기 나왔는데 아니 잡으려고 했는데 오아씨가 뒤로 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잡은 거죠. 아니 못 잡은 거지 안 잡은 게 아니고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히잖아요. 잡으려고 했는데 잡은 건 아니지 그런 거네. 그러니까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클래치 미수 사건이네. 클래치 미수 사건. 그러니까 이 방송 뭡니까? 다스베이다 플레이뷰가 한 100만 되더라고요. 쭉 나가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딱 2명한테만. 똑같은 얘기야. 주호영 원내대표는 2017년 3월 달에 우상호랑 합의한 대로 LCT 특검을 당장 실시하라! 이렇게 제가 주장합니다. 99% 잘했으니까 받아라. 이게 안 되는 게 공직이 특정이다. 이 법이 아니라도 거짓말했음을 한다. 오세훈한테도 딱 적용돼. 변호사들은요 착수금 없이도 아예 합시다. 이길 수 없는 사안이에요. 판사님이 이길 수 없는 사안이란 말. 내가 이겨보겠어. 전화를 2통 해야 되는 거지. 이 새끼 너 강한가 이 새끼야. 아침에 전화하고 투표해
했는지 보고해 이 새끼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다스베이다 가족들이 친구 딱 2명한테만 전화하면 100%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평소에서 지금 우상호도 이렇게 애가 타서 다니는데 맨날 하루 투표하러 오는데 딱 30분만 쓰면 되는데 우리 지지층 힘내세요. 대표 나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아니 힘내요.